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면서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인구 변호사,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젊은 정치인들 두 분하고 얘기를 하면 신납니다. 아닙니까? 왜 그래 웃으십니까? 아니, 상황이 너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예. 네.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항상 기다립니다. 저도 오늘 토마토 오는 시간 늘 기다리기 때문에 아침에 방울토마토 먹고 왔습니다. 이런,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유머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기가 다 와닿네요. 토마토.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좀 하죠. 국회 개원식 사실은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뒤늦게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요. 일정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없는 개원식 87년 개헌 이후에 처음이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연장으로 저는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열중시어 명을 내려야지 원래 그 부대장이 그렇죠. 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장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쩝쩝거리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국회 개원식도 대통령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국민 통합을 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본인이 대접받는 자리인 것도 모르고 어떤 사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꽂혀가지고 그냥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감을 앞세우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더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얘기 해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 같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 국가에서 두 가지 지위가 크게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가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렇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걸로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외교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저는 다 불편하거든요. 그냥 대통령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불편해요. 이런 거 보는데. 서로 민망하고 불편한 거 알겠습니다. 하기도 이사님. 네. 아니 이게 뭐 말씀 다 공감하고 그러니까 완전 기분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뭐 신나게 또 술 마시고 즐길 때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실에서도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일정 전날까지 뭐 비서실이나 경호실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게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걸 좌우하는데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적어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무너진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대통령이라는 저 세 글자가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자예요. 거기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까지 지키는 그 막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의 기분이 뭐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살면서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 공적인 역할과 공적인 책임까지 방기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 같아요.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한 뒤에 날 초대해달라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자리가 아니고 개원식에는 내가 다 정리된 다음에 초대되면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뭐 상권 분리, 법치주의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본인 비판하지 말아라.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애초에 그 행동을 똑바로 했었다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됐을 텐데 맨날 뭐 민주당 욕만 하고 있고 뭐 이따 뒤에서 나올 주제지만 지금 또 이제 전 정부 털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란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자꾸 이렇게 비정상을 본인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규정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이비 지식인 반국가 세력 규정 짓는 거랑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탄핵과 특검을 말하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아니 본인은 특검 출신이고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신 분이 아니 남의 탄핵은 갖다가 다 정상이고 자기를 갖다가 특검과 탄핵을 논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이율배반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5살짜리 그 금쪽이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전 정치적 금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은영 선생님 호출해야 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되고 각종 입법과제가 지금 즐비하게 준비된 상황인데 일단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여야 격돌이 팽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최혜병 특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 잘 이렇게 달래면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그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했던 거고 그걸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보니까 뭐 또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동훈 측에서.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그냥 얘기했던 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친한 의원들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뭐만 하면 자꾸 전화 온다 그러고 이번에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인유한 최고위원이 좀 얘기 좀 했다가 바로 뭐 전화 받았다는 막 댓글 같은 것도 엄청 퍼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그 지난주에 또 쫄바지 사장 또 유행을 시켜주셨는데 쫄바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닙니까? 이제 쫄바지. 쫄바지. 쫄았다. 쫄았다고. 죄송합니다. 딱 그 쫄바지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쫄바지 입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당 대표인데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아니 바지 사장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쫄바지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쫄바지 입고 도망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백지 수표를 줬어요. 야 원하는 금액 다 써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내 서명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도 사인을 못해요.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쫄바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우왕좌왕 내지는 오합지졸이라고 저는 봐요. 오합지졸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힘이 없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면서 이두저도 아닌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지만은 국민적 당원들의 신뢰가 배제되면 무슨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이제 앞으로 맞이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회담은 뭐 가서 뒤에 가서 한 말하고 다르고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전이 조금 계속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엄령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사례도 있었고 당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뭐 청와대 당시 이제 국힘 쪽하고 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도 무슨 음모론을 퍼뜨린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어제 김민석 의원을 보니까 계엄법 13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항이 이제 국회 계엄 중에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현행범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죄다 그냥 막 범죄자 만드는데 그 혈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현행범의 범위를 또 폭넓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민주당 과반 넘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한동훈 대표는 그 기자 그 있는 데서 회담 중에 이제 야당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막 순식간에 무슨 이게 그게 계담 선동하지 말라고 당대표직 걸어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우선은 전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문제라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거를 못 대면서 계엄 얘기하는 거는 국기문란이다. 그러니까 논거를 갖고 와라. 논거를 갖고 와라. 그 제가 안 그래도 논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고요? 3개나 갖고 왔어요. 3개. 솔직히 괜찮습니까? 아니 쫄바지 벗고 예. 저는 대응하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아니 77조 헌법에 보시면 예?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국가 비상 상황이 준한다. 그러면은 군을 동원하는 게 계엄이에요. 그게 계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권도 협조를 하는데 경찰도 이상민 장관 충암고 그리고 군도 국방부 장관 충암고 예. 2개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자꾸 국회가 뭐 해산 그 재적용 과반수 의결하면 풀린다 이러는데 계엄 선포하면요 탱크가 국회에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 먼저 반국가 세력으로 다 체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이해하실 저는 지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거부권, 사명권 다 자기를 위해 썼거든요. 그럼 이분은 계엄권도 자기를 위해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헌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다라면 전 이런 계엄 얘기했을 때 야 2024년도에 뭔 계엄 같은 소리냐. 시대착오적이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 당권 쿠데타 전과가 있어요. 네. 2022년도에 남부지법 결정문인데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축출했을 때 결정문입니다. 네. 판사가 쓴 얘기니까 이건 믿겠죠? 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도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한 얘기인데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건 정당민주주의 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된 비상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계엄도 보시죠.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면 발동하는 게 계엄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비상을 의도하지 않겠느냐. 의도된 비상으로 당권을 날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 조직과 경찰 조직을 장악하면 이런 일도 벌이고도 남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논 거 3개나 됐잖아요. 아, 근데 거의 좀 그럴싸한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국기문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럴싸해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을 막는 입틀막을 할 게 아니라 논쟁. 본인이 생닭 들고 생중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중계. 네, 우리 생닭 네. 놓고, 생닭을 튀겨가지고 놓고 저랑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신인규 위원장님 좀 말씀에 맞는 것 다 같은데? 동의하는데 저 동의해요. 하나 동의 못하는 게 뭐죠? 있어요. 판사 얘기기 때문에 믿는가?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예. 정진석 비서실장 예. 1심 실형 선고 나왔을 때 국힘당에서 반응이 뭐였냐면 노사모 판사다. 네. 막 신상을 털었거든요. 예. 막 열심히 조리돌림하고 예. 판사 사법부정도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네. 그거 아니 빼고는. 근데 그럼 네. 뭐 재판과 입법과 행정을 다 혼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독재라 그래요. 국회 비판하죠. 그러니까 독재 경향화가 이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의도된 계엄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성질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군조직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회라는 역사적 아픔도 있지만은 네. 뭐 충암고가 소수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소수들을 요직에 다 배치했으면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똑같죠. 병들만 충암고가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방첩사령관 옛날 기무사령관이고 예. 뭐 군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더 잘 알죠. 아시겠지만 예. 777 사령관 대북정보 하는 데고 네. 국방부 장관 거기다가 군을 총괄하는 김용현 장관 그것도 경호처장 출신이 갔고요. 네. 거기다가 행안부 장관도 충안구 출신이 경찰을 또 관할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12.12 때, 그 12.12 전이죠. 12.6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 기무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 지금 방첩사령관이죠. 전두환이 정권 장악했잖아요. 별 두 개로 했습니다. 별 별 두 두 개로. 개밖에 안 됐었어요. 네.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합수부 꾸려가지고, 뭐 정권을 찬탈했던 우리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12.12까지 났었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를 아니 낼 그리고 필요가 저는요 없는 계엄이라는 게 거잖아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시고 네.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상습적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둑 그만두라고 CCTV 달고 있는데 와서 화내면 안 되죠. 네. 본인이 그 전에 도둑질한 걸 반성하고 그쵸. 처벌을 받으셔야지. 네. CCTV 달아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약간 덧붙이면 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 무혐의 나왔다고 자꾸 그런 얘기로 실드를 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거 지금 1심 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비밀 TF까지 꾸려가지고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작성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우전 5처장 그리고 소강원 610 부대장 이 사람들 지금 2심 중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2심 중인데 네. 이런 걸 다 빼놓고 조현천 당시에 이제 내란 예비
그 음모 이거는 무혐의 받았다고 그 얘기만 쏙 빼서 하는 거는 좀 너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래도 본인 특검까지 받으신 상당히 민주주의를 지켰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가 그러하다라는 점을 좀 반성하셔야지 뭐 지적만 나오면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국기문란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같은데 국민이 이렇게 계엄령을 오죽 걱정하면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반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반발하지 마시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예방 주사 효과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꺼진 불도 네.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 전복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내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헌법의 제도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남부지법 결정문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분명히 의도된 비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의도된 비상을 충분히 만들고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뭐 국지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비상 상태를.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정치로서 이걸 풀 생각이 없다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요. 예. 그래 놓고서 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셔야지 자꾸 남만 탓해가지고는 전 해결될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본인이 계엄을 설사 선언해도요. 네. 저는 뭐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하더라도 전 따라갈 군인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군인들도 바보가 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군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아, 네네. 이게 각급 제대가 달라요. 사령관이 있고 뭐 사단장,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이게 통신 시설이 별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별로 없고 또 군대 통신 보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를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대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해야죠. 네. 검토하면 안 경계해야죠. 되는 거죠. 경계해야죠. 왜냐면 실제로 당시에 막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막 사이버 온라인상에 뭐 네. 유언비어 퍼지는 거 확산 맞아요. 막아야 된다, 뭐 통제해야 된다 식으로 얘기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카카오톡도 예전에 네. 하루 아침에 불통이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네. 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뭐 8가지 합의안 만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계속 계엄이나 뭐 다른 얘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뭐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났다는 것 자체에 네. 일단 그래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사를 늘리는 거, 네. 그리고 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이거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거든요. 네. 민주당 기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워낙 그 저항도 거세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큰데 최근에 이조 교육부 장관 그 망언이 전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당장 현장에서 막 난리를 칠 정도로 뭐죠? 6개월 우리가 버티면 승리한다고. 이게 승리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막 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식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뜻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 내려야 될 때라 봅니다. 지금 응급실 상황 정부에서는 뭐 또 대통령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저랑 느낌이 다른가요? 또 댓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안녕하세요라고 안 하고 네. 아프지 마세요라는 그렇죠. 인사를 할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병원에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꼭 가봐야만 합니까? 아니 뉴스를 봐도 하루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뭐 전화 인터뷰를 통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증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굳이 가봐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갈 만큼 국민들이 여유롭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팩트를 갖다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못 느낍니까? 그럼 본인이 이상하다라는 걸 이젠 좀 아셔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네. 무엇보다 뭐 아까 이주호 장관의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교용 장관도 평생을 기재부 관료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자꾸 이걸 갖다가 뭐 경증 환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뭐 환자들 보고 다 의사 되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면은 요금 폭탄 때린다.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도박이나 장난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전 국민들의 이 불안과 걱정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전 결자의 질을 당장 해야만 한다. 전 그렇게 곧 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응급실 뭐 현황 상황까지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응급실에 응급 의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협진할 수 있는 뒤에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의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지 뭐 사고 났을 때 뒤로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의사들이 없어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군의관은 공보위 빼가지고 지금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잘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힘 측에서는 그래도 또 실드를 친답시고 네. 하는 얘기가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괜찮다 하니까 그리고 현장 가도 뭐 그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뉴스를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 응급실 가는 게 정상적인 뉴스를 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가짜 뉴스입니까 이게? 근데 저는 우리가 가짜 뉴스예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이게 의료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군사 조직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고 손발이 맞아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 네. 사람을 살려야 되고 네. 가장 아프신 분들, 긴급한 분들이 오시니까. 근데 지금 전공의들 다 빠졌죠? 의료 체계가 붕괴됐어요. 여기다가는 아무리 간호법을 합의 통과시켜도요. 그 체계가 자리 잡는데도 아마 한참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를 다 부셔버렸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책임이고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응급실이라는 데는요. 응급할 때 내가 응급해서 내가 피를 흘릴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동이 돼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응급실이 포화라서 제가 필요할 때 응급실이 저한테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거예요. 병원이 포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환자들이 아파도 가면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응급실은 체계를 갖추고 환자가 언제 어느 시에 오더라도 즉시 전력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늘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의료 시스템을 못 이용하는데 그 응급실 체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가능할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최악으로 가는 것 같고 의사들이 뭐 쉽게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보면 그러면 추석 지나고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는 당장 뭐 생각 자체가 네. 뭐 이걸 뭐 승리와 뭐 패배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당이 움직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역사에 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개혁에 굴복한다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도 근데 뭐 그 본인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의 친한계 의원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대표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범이 될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네. 법원에서 집행정지로 제동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의료대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국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폭주하더라도 뭐 법으로서 통제를 하든지 뭐 네. 특별법을 만들든지라도 해서라도 전 국회의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견제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이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정의 운영자, 국정의 조종자로서의 대통령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국민 생명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개혁하다가도 안 되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뤘다가 일요일 날 약속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검찰 수사 이 대책기구 구성도 지시를 했고요. 아마 만나게 되면
수사 얘기를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도 즉각 그 트위터에다가 입장을 전하셨거든요. 이건 정권 보복이다, 그 야당 탄압이다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혼한 딸한테 이제 실명으로 돈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막 그 조선일보에서 주로 이런 보도를 단독 보도 막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이 심지어 손자 아이패드까지 이거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건영 의원이 그 바로 증거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 8번 그 증거 내역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그 사돈, 그러니까 그 전 사위의 이제 어머니죠. 7순 넘은 분의 핸드폰까지도 보고 심지어 그 지금 24년에 전세 계약한 거 문다혜 씨가 그것까지도 왜 본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18년도에 사위가 취업을 한 거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24년 부동산 전세 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유는 딱 하나다. 앞서 우리가 쭉 문제 제기했던 거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곧 김건희 씨 관련한 리스크가 제대로 터지기 시작할 텐데 그걸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저는 법조인이지만 한번 봐도 월급 받고 이런데 이게 뇌물죄가 된다는 것도 웃기고 이게 7년인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특수수사의 대원칙은 무너진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을 담보받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랑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전 사위까지 다 엮어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작동했던 게 박근혜 최순실 수사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 마일두필 받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서 포괄적 뇌물 내지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나온 거거든요. 이걸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검찰이고요. 그러니까 전 이 논리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겠다는 건데 특수수사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그 법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십시오. 동시에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로 따지면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럼 왜 청탁금지법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최순실 박근혜를 잡을 때는 뭐 알선수재니 특가법이니 뭐 다 갖다가 하고 본인 수사할 때는 청탁금지법만 보여가지고 면죄부 주는 거냐는 이 반문을 피할 수가 없고요. 방식이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딸과 손녀 뭐 다 지금 압수수색 전방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죠? 오히려 검사들이 가서 폰을 상납하고 출장 조사하라고 하죠. 출장하고 상납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장모와도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의심돼요. 같이 압수수색 해버려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이런 수사, 압박 수사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놀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 최순실 논리를 적용시키는 게 과연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 전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렇게 엉망으로 아니면 대충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완전히 뭐 압수하고 난리 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완전 동의하고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 이명박 심리전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른 모든 사람도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고 더 나아가고 심지어 국정원도 지금 열심히 활개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논두렁식의 툴을 만들려는 거다. 그때 당시에도 심리학자 동원해서 했던 게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로 권위 훼손시킨다. 2단계로 주변 사람 그러면 떠나게 되죠. 3단계 고립시킨다. 이거를 계속 적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털고 망신주기 하다 보면 정치인들도 뭐 중도 뭐 이런 거 고려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얘기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제는 안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제 저도 쟤만 봐도 뭔가 스토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받았는데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래 따지면 전 국민 다 뇌물죄 되고. 아니 이건 어떻습니까? 그 뇌물로 이제 사위가 받은 월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줄 돈을 면제받아서 이익으로 해서 뇌물인데 김건희 여사도 디올백을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사줬어야 사줘야죠. 뭐 얼마가 내든 사줘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니까.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 면제받았잖아요. 그 논리는 뇌물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너무나도 이중 기준을 갖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 좀 창피함을 알았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 그럼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되고 전주지검 검사뿐만 아니라 전체 검사들이 이 지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 이거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리 의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하 평론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석 예리하십니다. 오늘 또 면도도 하고 이제 오셨던 것 같은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면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딴 데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오시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예. 계속 기를 수는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해야.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짧게라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또 아주 정제된 분석 평가 부탁드리고요. 원래 쇼미더민심이 저희 뉴스토마토의 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 조사 아닙니다. 오늘은 이 갤럽 조사를 조금 인용을 좀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또 인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토마토 거 아니고 갤럽 겁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인씨 에디터. 예. 갤럽 조사상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요 갤럽 조사는 지난 30일에 발표된 조사이고요. 네. 27일부터 29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시는 그대로 네. 부정이 66%. 맞았네요. 예, 이 전주 대비 63에서 60, 이전주 대비 63에서 66, 3% 올라간 거고요. 네. 갤럽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는 보시는 대로 긍정 평가는 보시는 대로 23%인데 이전주 대비 4% 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23% 포인트였고 모르겠다가 11%였고요. 리얼미터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해드리면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이전 주와 비교하자면 4%포인트 또 내려간 수치를 보였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정 지지도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부정이 올라가고 긍정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가 아직 반환점 돌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안 됐는데 25%도 안 되는 23%다. 레임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라는 기준도 물론 이제 따져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남은 임기가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년 반 이상 남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30% 선이 깨졌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20% 선도 깨지는 거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더 이제 주목을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30% 윤석열 정권 특징이 특히 네. 이제 갤럽이나 이런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30%라는 요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보수 유권자층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태도를 거의 어떤 경우든 간에 좀 이제 고수하는 요 여론층이 한 3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30%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이제 20% 중반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됐다라고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여당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예. 유권자층이 분열할 만한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예요. 가령 예. 여당 내의 어떤 분열상이 이제 좀 반영이 된다거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막 이렇게 대립을 한다거나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충돌이나 이런 이른바 유난 갈등. 그렇죠. 예.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보수 유권자층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좀 잘한다라고 응답을 해왔지만 네.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가령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인상적이다라고 봤던 과거의 사례는 네. 그 바이든 날리면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잘한다고 못하겠다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이게 30%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20%대를 위협하는 수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료 대란 이런 문제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그 언급해드릴 때 리얼미터 조사는 제가 4%라고 말씀드렸는데 0.4% 상으로 빠진 거고요. 그렇죠? 리얼미터 0.4죠. 조사상에서는 예. 30에서 29.6으로 빠졌고 근데 어쨌든 리얼미터도 지금 20%대로 이번 주에 내려온 거는 하락 국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년 만에. 20%가 커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리얼미터도 그 정도는 안 됐거든 이때까지. 그렇죠. 해서. 리얼미터도 네. 2년 만에 지금 20%대로 내려온 거라서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박스권 안에 이제 갇힌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레임덕이냐 아니냐는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레임덕이라고 보는 분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공무원 지금 사회가 좀 복지부동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취재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좀 보면은 네.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같아요. 가령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네. 국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을 생각하는 분이 앉아 있는 거냐, 노동부 장관의 노동을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냐 이런 대목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 주변에 진짜 국민을 생각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이 대목이 있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마저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예.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간다 있고 그랬는데 뭔가 하고 있어요? 예. 여가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없어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대통령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혹시 사익을 위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여론조사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도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대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중에 모른다는 게 뭐 가장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교 얘기가 나와요. 외교는 잘하는 것 같다. 17% 갤럽 조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 사실 이제 질적 평가를 하면 네. 우리가 여론조사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묻고 그러면 네. 잘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왜 잘하냐고 물었거든요. 왜 잘하냐고 물었는데 1등이 모른다고 2등이 외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 왜 잘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 그 응답하는 사람이 예. 자 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이제부터 점수를 매겨봐야 되겠다. 다면 평가를 막 지금부터 해가지고 응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쭉 이제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유를 대는 건데 내가 어떤 이유를 댈 것이냐. 사실 이제 모른다고 응답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답은 했는데 긍정적 답은 했는데 뭐냐? 아유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솔직하게 응답을 한 분들이고. 네. 경제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민생의 현실이 예, 맞습니다.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렇지는 않고 이 응답자의 네. 상황상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거를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상 결단력이나 뚝심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대통령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건 또 잘한다고도 못 하겠고. 네. 근데 외교라는 거는 사실 응답자의 어떤 이 입장이 돼 보면은 나의 일상하고 딱 봤을 때는 피부로 느껴지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평론가 내지는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비판할 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냥 여론조사 응답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하나 이 외교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할 건 또 없는 거예요. 예. 크게 뭐 이렇게 어떤 논란이나 사고를 매일같이 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잘한다라고는 해야겠는데 아하. 사실은 태도가 먼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잘한다고는 해야겠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 1등, 그 다음에 외교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질적으로 평가하면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러네요. 할 게 모르- 없으니까 모른다와 외교가 같은 사실은 거다. 큰 차이는 없는 답변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체감을 못 하셨을 예,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실제 체감할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심리적 지AC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출장 횟수가 외교 성과와 비례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최근에도 어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일단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닌데 네. 당협위원장들 플랜카드를 보면 전부 다 체코로 도배돼 있고요. 저도. 체코 원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네, 맞아요. 24조 성과 올렸다. 이게 다 지금 플랜카드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있는 그 5개 광고물들을 보면 대부분 대통령이 해냈다라는 그런 정부 부처의 예산, 그 광고들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심리적 지혜에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체감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기본적으로 좀 들고. 네. 아무튼 뭐 외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으로 반영될 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하.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뭘 잘하냐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 중에 가장 상위권을 차지했던 건 늘 외교였습니다. 민생이 안 좋으면 그 대목은 꼭 말씀드리죠.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잘 모르겠네. 외교는 잘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외교 얘기 하나 좀 더 하면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내일인가요? 모레 방한합니다. 이걸 방한했을 때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지율에 명확하게 이 사건 때문에 즉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때문에 이 지지율이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볼만한 게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그 연관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가지고 이 한국에 좋은 일을 뭐 특별히 해줄 거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가령 맞아요.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첫 발을 내딛는 뭔가를 이제 약속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는 뭐 앞으로 내년에 뭐 어떤 것들이 어떤 구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인데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뭔가 이제 안보 환경을 더 이제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안보 환경을 얘기했을 때 꼭 이게 도움만 되는 것이냐 이거는 기회 요인이 뭐 굳이 찾자면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 요인이 커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은 대일 외교에 있어서 내주기만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반드시 같이 불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내가 좋은 뭔가를 세일즈를 하고 있어 이런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있는 대일 외교에 추가적으로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뭐 여론조사상의 어떤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방안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오는 거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얼굴 봐서 지금 현 시점에 기분 좋은 대한민국 사람 혹시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 불거지는 논란도 뭐 사도광산 전시실에다가 뭐 한국인을 이것도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롱하는 그런 전시물들을 또 올려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함도 때나 사도광산 때나 일본은 지금 우리 뒤통수를 후려친 격이 되니까 지금 그 시점에 또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밥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독도 논란이나 뭐 이제 과거 역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뭐 좋은 영향을 전혀 안 끼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이제 물컵의 절반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가지고 채워준다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물컵 절반은 더 달라고 하겠죠. 한 컵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끼릴 수 있다는 거. 지금 와서 그러면 좋은 얘기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물컵 절반을 채워놨으면 지금 와가지고 절반을 또 따로 채워주면 모를까. 뭐 이제 퇴임하는 총리가 와가지고 뭘 채워주겠어요. 이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전혀 도움될 건 없다.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갔다 가다가는 10%대로 떨어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원인이 뭔지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도 한번 좋은 의견 한번 줄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은 대통령의 일단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 쭉 보면은 뭘 고쳐야 될지는
1부터 100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과제가. 100까지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진보 보수 신문을 쭉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오늘도 조선일보 이런 데조차도 오늘 뭐 김창균,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쓴 걸 한번 보세요. 거의 한탄 수준입니다. 얘기가. 근데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일단 리더십에 있어서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리더십 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코너에 몰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여당마저도 자기가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이것은 협량한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 개원식에 1980년 이후에 최초로 안 가는 대통령이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 저게 안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참. 그리고 그 안 간 날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뜻깊은 생일이 됐다라고 말하는 미국 상원의원단 간의 그 좋은 시간에 갖는 그러한 연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게 볼 국민들이 없거니와 오히려 이런 시간에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회가 나에게 부당한 모욕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예를 들면 국회에 다가가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협치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담한 스타일로 나가야 그래야 다음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꾹 닫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 싸워야 한다. 야당과 싸운다. 국회와 싸운다. 여당과도 싸운다.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수가 안 생긴다. 그래서 답이 없다. 뭐라도 하려면 일단 이 기본적인 모든 것과 싸우겠다는 태도부터 바꿔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그 김종혁 그 원외위원장이었죠.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죠. 예, 김종혁 조직부총장이었나요? 아무튼 이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유효합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거든요, 결국. 최고 경영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그 과정과 결과가 죄송한데 다 망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호기롭고 자신만만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브리핑할 때 나와가지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말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정상인데 왜 군의관을 파견받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말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사기 친다라는 생각을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정상적인 인식이라는 대목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국회 개원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회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자꾸 어떤 여야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야 회담 도중에 속보를 친다든지 여야 회담 끝나고 나서 나 국회 개원식 안 간다고 한다든지 그 끝나고 나서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야당의 계엄령 주장을 물고 터서 여야가 못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도자의 이미지는 국민 통합적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분열적 양상으로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I가 망했다라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서 또 PI다, 어떻게 하면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느냐 이걸 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아까 의료대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의료대란도 마찬가지예요. 왜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때 국정브리핑 할 때 기자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응급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답변을 잘 보시면은 지금 그 질문은 지금 이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전제를 걸고 지금 현장 가보시면 상황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즉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어떤 조언이나 충언을 들으면 그것을 정말 그래? 그러면 한번 내 생각을 바꿔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대하는 녀석들이 반대 세력이 그렇죠. 반대하는 녀석들이 또 얘기하는구나. 또 이 녀석들 혼내줘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스타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른 여타의 여의도 정치뿐만이 아니라 의료 문제까지 이러면 국민들은 실제로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저도 8월 달에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오랍니다, 지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둘 다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말이야. 삶이 육체와 정신이 다 힘든데. 주위에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꾸면 제가 볼 때 이 정권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아까 PI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한 입으로 지금 두 말 하시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고 이런 행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특히 뭐 대통령이 A라고 얘기했는데 참모들이 B라고 얘기하거나 내각에서 C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방식이 많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산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순서대로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건데 네.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지난주부터 예고했던 스케줄이고 원래 이제 그 가려고 했던 방문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 이제 제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타이밍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판단했던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을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들이 지금 한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지도의 위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이거 일간 조사인데 일간 조사가 18, 19%로 떨어졌던 조사도 있었던 걸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학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가거나 영남 쪽의 행보를 보이면 또 지지도가 뛰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을 뒤집으면서까지 병원을 또 뒤늦게 방문한 것은 지지도의 위기라는 혹시나. 판단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지지도 안 본다고 하는데 정말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가 금투세 관련된 금융투자소득세 이 얘기인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금융상품 이익을 얻으면 5천만 원 넘으면 20%, 25% 가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서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박영신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행해야 된다 나왔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병원이 잘못됐나 보네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죠? 예, 제가 아산병원이 아니고 네, 제가 의정부 병원. 정정해 드린다는 걸 제가 의정부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금투세와 관련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행을 해야 되냐, 시행하지 말아야 되냐, 모르겠냐, 이제 요 세 가지로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39%,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가 2% 더 높습니다. 41%고요. 모르겠다가 이제 20%로 나와 있는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와 시행해야 한다라는 이 결론 자체가 사실상 딱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 차이입니다만 금투세에 대해서도 일단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0%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관련해서 당론 모으기 위해서 총의 모으기 위해서 뭐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게 국민의힘은 학관 같습니다. 금투 사지 말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얘기를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네. 가닥을 잡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폐지나 이런 쪽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나 또는 뭐 유예나 뭐 이런 완화.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1억 이상 뭐 그렇죠. 부과하겠다. 근데 아마 완화 정도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완전히 뭐 도입을 안 하기로 하는 거는 이제 무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애초에 거래세 체제에서 지금 금투세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상정을 했던 거고 그렇죠. 이것은 충분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도입하기로 한 거고 도입 중인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네. 거래세는 계속 줄여가지고 2025년 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거래세는 없어지는 것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금투세를 예를 들면은 도입하는 것을 폐지하고 정부 주장대로 이 여당과 정부 주장대로 폐지하더라도 그러면 거래세를 되살리자는 거냐? 정부랑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폐지 주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법적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폐지를 이제 이 폐지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예하거나 조금 완화시키거나 그런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025년에 거래세가 이제 세율이 조정이 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국은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박영시 에디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요거는 갤럽 조사입니다. 네, 갤럽 조사로 토마토 조사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정당별 지지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고요. 국민의힘이 30%입니다. 좀 딱 붙어 있긴 한데 1%포인트 차이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이 2%, 진보당이 1%, 무당층이
26%로 조사가 됐는데 무당층 증가도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이긴 많이 합니다만 올라갔어요,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크로스가 여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도 좀 지지도가 빠져 있고요.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여러 조사에서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의 고민이 일단 클 것 같고요. 네.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갤럽은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응답하라고. 뭐 리얼미터나 저희 토마토는 ARS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딱 단단했는데 역전되는 것도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붙어 있는데 민주당이 하여튼 1% 앞서는 거고 무당층 4% 늘어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에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보수 유권자층 상당수가 실망을 한 상황에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지를 완전히 뭐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지한다고 응답할 것이냐에 요 경계선에 사실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떠받친 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필요해라고 떠받친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린 기대감이 최대화됐던 이벤트가 지난 전당대회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그렇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야 그래도 한동훈을 한번 대표로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가지고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지지층이 막 활성화되면서 네.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뛰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네. 그 효과가 사실은 전당대회 때 활성화됐던 지지층이 이제 상당히 빠지는 국면이 있다고 보고 이런 효과는 아마 ARS 조사에서 훨씬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올 맞습니다.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사실 어느 정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려고 한 측면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지지층이 보수 유권자층이 기대했던 것만큼도 차별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눈치 보는 것 같고 예.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 차는 있을 수 있는데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도 시원하게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선을 그고 가는 거냐. 찔러보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전혀 없잖아요. 그런 아직까지는. 것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예. 빠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다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좀 전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은 42.2고요. 국민의힘은 32.8입니다. 뭐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4.2%포인트가 국민의힘 빠졌어요. 이거는 ARS이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계속 드러난다. 아마 토마토도 다음 주 나오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가 뭔가 활동을 해요. 지난 3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갔는데 이게 좀 지지층 좀 결집시키는 효과? 그 노린 것 같은데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게 물론 대구 경북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위험 신호니까 전통적인 당의 기반을 좀 다진다는 차원의 방문일 수도 있고 구미를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강조도 좀 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 가서 사진도 좀 찍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김기현 대표가 방문했을 당시에 그 권한대행 그 시절에 방문했을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 구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나요? 예, 그 시장은 왔. 구미갑 의원, 구미을 의원이 안 오고 산자위 의원들이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입지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좀 의심하셨던 분들은 그 장면을 보시고 나면 아무리 뭐 어떤 국회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방문을 당대표가 하는데 구미갑 구미을 의원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TK 의원들이 용산 눈치를 또 본 것은 아니겠는가?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구미를 방문했는데 구미갑 구미을 의원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뭐 이제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해당 의원들은 뭐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당의 당대표가 가고 심지어 본인들 지역구로 가가지고 똑같은 당시 3년 전에 직무대행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러니까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동훈 대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리더십 같습니다. 부분 좀 의심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그 지난번에 이제 대표회담할 때 내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좀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힘을 안 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건 다음 총선에 걸쳐가지고 임기가 있어야지 공천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보궐선거에서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승부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거니와 본인이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도당 위주로 하겠다고 지금 넘겨버린 상황 아닙니까? 본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용산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표가 나에게 줄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가운데 그냥 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한 상황인데 그 딱한 상황을 그럼 넘기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그러면 나의 정치 철학은 이런 건데 이런 정치 철학을 볼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라는 걸 가지고 전공법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방식인 것이지 네.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는 TK에 가서 TK에 어필하고 또 누구한테 어필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식의 해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이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요. 서문시장 가는 거. 그러니까 네.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로는 전혀 해소가 안 답이 되고 없다. 답이 오히려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만 떠올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거는 안 좋은 해법이다. 아하. 특히 또 TK 출신 아니십니까? 박준 변호사님. 아유, 대구 경북에 태어났고 대구에 민심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온 가족들이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걸 볼 때 별로 효과는 없다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마지막 요 하나만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조원 CNI가 이거 연금 관련해서 세대별 차등화 방안 공감도 조사인데 이거 결과만 우리 예. 박영식 에디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003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국민연금 개편안 공감하지 않는다가 57.4%고요. 공감한다가 35.1%, 모르겠다가 7.5%인데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 세대의 인상률을 좀 세대별 인상률을 좀 차등화시켰다라는 부분이 네. 세대 갈라치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걷어차고 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분란과 논란을 가중시키는 해법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제 연금안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더 공개가 되면 여론조사보다 더 어떤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나와주십시오. 글쎄요 뭐. 뭘 그렇게 봅니까? 저한테는 그동안 한 번도 고생했다는 얘기 안 하셨는데 김평론가님한테 하시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자, 김민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PD 네.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고의로 하세요. 예. 저는 예쁘지 이런 않습니까? 말씀을 좀 예. 드리기에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 네. 점점점 대통령 닮아간다는 느낌. 아니, 머리를 좀 잘랐는데. 아니 근데 그 기존 이미지가 가르마도 안 타는데요. 아니,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좀. 대통령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가르마를 안 타는 머리를 했는데 대통령을 더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네. 뭐 불쾌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갑자기 이 말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만나긴 만났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성사가 됐는데 그렇지만 뭔가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또 아쉬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평가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라는 반응이 언론 대다수인 것 같고요. 네. 여당 같은 이재명, 야당 같은 한동훈 뭐 이제 이런 제목도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대다수가 만난 것 자체가 성과인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시작부터 일단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했고 실무회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여야 실제 회담에서는 의견 차이를
얼마나 드러내지?라는 것이 또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모두 발언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기싸움이 좀 팽팽했던 것 같고요. 다만 두 대표 간의 어떤 신뢰 회복 이런 차원에서는 그 모두 발언에서도 상대방을 좀 띄워주면서 아하. 상대방이 했던 언급도 메모를 해와서 네. 실제 그 모두 발언문에 담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도 동의를 한다.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점을 찾아가고 협의해서 합의로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대목들은 높은 점수를 대부분 뭐 전문가들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 주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제 앞서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회담을 하는 자리면 그렇죠. 정치는 결과인데 성과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성과가 나야죠. 그래도 예. 어느 정도는 전국의 네. 매듭을 풀 수 있는 성과들, 실효적인, 실질적인 성과들이 안 났다는 거라서 사실상 회담은 성적을 좀 짜게 주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수가 없겠죠. 뭐 성과가 없는데요. 뭐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좀 그렇죠. 심하게 뭐 만난 것 자체 성과, 뭐 네. 두 분의 신뢰를 쌓는 것도 성과라고 친다면 예. 실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없어가지고 뭐 민생, 경제, 또 진실규명 사안,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따 저희가 회담문 공동 합의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주를 좀 이루고 있는 것 두 분 같긴 얘기 한번 합니다. 들어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두 분 우와! 보시라니까. 두분 다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예, 이재명입니다. 11년 만에 예. 여야 대표가 만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참. 혹시 아셨나요, 두 분은? 아, 그럼요. 알고 있죠. 예. 예, 두 분이 하는 것보다도 민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25만 원 민생 지원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쓸 수 있는 혈세가 한정이 됐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돈 씁니까? 필요한 곳에만 써야죠.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게 저는 찬성하는 건데요. 예. 아 그래요? 그럼 굳이 선별적으로 하는 거에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협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네.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때요?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예, 왜 그러십니까? 뭐 마려워요? 어? 두 분 왜 그래요? 아니 수용하겠다니까. 아. 아니 뭐 실권이 없으신가? 아니, 또 쉽게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대표인데요. 그것보다 저번에 그 1심 재판 결과 아직 승복하셨나요? 지금이라도 승복하시죠. 예? 예, 방송 중인데 잊지 마시죠. 야. 예, 박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씀을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방송 중에 멱살도 못 잡고. 아, 목살을 왜 잡습니까, 대표님? 실제로 그 회담장의 테이블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조금 넓었죠, 그죠? 멱살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는 네, 농담도 예, 했다고 하니까 예, 이제 그 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야, 이 두 사람이 약간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경전도 좀 있으면서도 네. 약간 끌기도 서로 긁기도 하면서 또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회담에서 뭐 이 모두 발언은 이렇게 들어봤지만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 국민 그 25만 원 지원 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현안들은 뭔가 하나씩 나올 것이다. 네. 이런 기대는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공식 의제에 네. 담겼던 내용이잖아요. 요거는 요 세 개는 담겼었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 예.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이게 현안인데 모두 발언에서도 일단 이 어떤 방점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소소한 조건들을 붙이더라도 네. 하시죠. 뭐 이제 이렇게 즉석 제안할 정도로 예. 다이렉트하게 압박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뭐 방점 그 어떤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현금 살포라는 표현을 네. 직접 쓰셨습니다. 근데 현금 이거는 살포. 사실관계가 일단 지역 쿠폰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그 대목에서 이게 합의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모두 결론은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그게 아쉬웠고요. 뭐 제보 공작, 증거 조작까지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합의문에는 특허법 내용이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서 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 공동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니까 이제 요 대목은 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아예 이제 이게
합의문에 안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시각 차이가 어찌됐든 모두 발언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회담 결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식 의지에 담기지 않았던 의료 대란과 관련된 해법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합의문을 보니까 의료 대란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촉구한다, 정부에 네.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요거는 의미가 평가할 있다고 수 봐야 있는 돼요. 대목인 예. 것 같습니다. 합의문 8가지 중에 딱 하나 네. 의료 대란의 응급 의료 체계 구축하고 요거 요청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 협의하겠다. 요 부분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사실상 김승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꾸 깐죽대고 그러면 방송 못합니다. 세상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평가 좀 해주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예. 사실상 자, 이번에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네. 사실상 그래서 집권당의 정계 개편은 사실상 이 핵심이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걷어차버리고 한동훈 대표가 새 출발한다. 내가 갈 거다 하면은 이거 사실상 이거 숯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하.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민생 지원금을 이거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사실상 민생과 경제라는 것은 다방면에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코가- 코를 닦고 오시든지 아침부터 그렇게 참 코가 막힌 겁니다. 많이 막히신 것 같아요. 그 영수회담까지 이게 다 가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상 협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잘 돌파해야 된다 이거. 예, 코좀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환절기여가지고 지난주보다 조심하십시오. 코가 더 이제 많이 먹히신 많이 것 조심하십시오.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친구는 누굽니까? 박영식. 박영식입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반필인 광고 안 들어옵니까? 반필인. 자, 그거 한번 짚어보죠. 우리 김성태 전 대표 오셨지만, 저는 오셨지만, 독대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한 40분간. 예. 요거는 좀 긍정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이 밖에 이제 언론에 생중계 같은 거 안 하고 네. 독대를 하면서 뭔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혹시 독대에서 좀 거론된 얘기가 있을까요? 박영식 에디터? 언론 종합을 해보니까 네. 오늘 조간까지 나온 내용이 다 포함되면 실제 이 두 사람이 독대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취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한동훈 대표가 실제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그렇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독대를 40분, 정확하게 39분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보라고 용산에서 신경을 좀 쓰라고 보여주고 그런 싶었던 의미도 있겠죠. 것 같아요. 보시고 좀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해요. 예, 양쪽 모두에게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어쨌든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이 고립된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정략적인 차원의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국회 권력이 주도하는 여야 대표가 어쨌든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좀 행정부보다 더 입법부가 먼저 가져간다. 이제 리딩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신뢰 쌓기, 어떤 여야 간의 만남, 그 심지어 독대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용산이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이 커 보이고, 네. 뭐 지금 대통령은 뭐 강한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독대 그림으로 인해서 미래 권력의 어떤 선두주자들이잖아요. 네, 둘 이 다. 두 분이. 네, 완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대권 주자 자리를 여야 각각 유지를 하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림 때문에 그런 이제 노림수 때문에 아마 용산에서 또 대통령께서 많이 긴장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로 인해서 대표 간에 없던 신뢰가 쌓였다라는 대목도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 볼 필요가 없던 신뢰를 있겠습니다. 쌓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1시간 반을 그 회담 3+3을 회담을 계획했다가 네. 독대는 예정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네. 실제 그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많이 놀랐고 그 속보로 타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독대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였는데 이게 한 30분을 넘어가니까 상당히 길게 한다. 그렇죠. 도대체 40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네. 하는 것이냐라는 예.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여야 대표 회담을 정례화한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제 이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했을까? 저는 둘 다 1대1이었으니까 예. 참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불만하는 거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아마. 내밀한 얘기를 했겠죠. 예, 내밀한 걸 했고 네. 밖으로 드러낸 게 요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필요할 예. 때 만날 것이다 정도로만 나왔는데 그 내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 분만 아는 거여서 그러니까 두 사람 알겠죠. 이거를 뭐 녹음하진 않았겠죠, 그죠? 설마 녹음을 했겠느냐만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뭐 대통령이 훨씬 더 긴장하고 네.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더 고립되는 분위기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왜요? 제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따집니까, 시장님?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없앤 겁니다. 이 오세훈법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세훈법. 예전에 지구당은 지역 토호들이 예. 야금야금 공천원금 받아다가 그렇게 해서 관직 나눠주고 헌금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게 지역 의원 시켜주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거 겨우 없앴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씌우셔야 돼요. 태극기를 좀 보셨네요, 시장님. 정말 한탐스럽습니다. 아니 아쉬우신가 봐. 왜냐면 태극기를 심으려고 했다가 방황하는데 태극기 못 못 심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이번에 한 달간의 시민 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성이 59%, 반대가 40%가 나와서 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까? 마음속에 태극기. 개양대를 심기로 했습니다. 아, 태극기 찌 들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구당을 부활시킵니까? 아니 근데 뭐 양당 대표 두 분 다 이제 그 지구당 부활에서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서울시장님이 숟가락 아니 올릴 그건 만한 정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당 대표가 힘이 세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영식당 대표 맞으신가요? 아니 뭐 공동 대표니까 아니 여기 PD들한테 헌금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정말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 정말 비슷한데요. 이상민이 잘라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민 더 비쌉니다. 태극기 가져가세요. 예,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다뤄보죠. 관심이 끌었던 게 대담 중에 예. 이거는 모두 발언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얘기입니다. 계엄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바로 반응도 나왔는데 제가 입장을 나온 시간을 보니까 엄청 빨랐어요. 예. 여야 대표 회담 중간에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한 이유, 이 배경은 뭘까요? 아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회담 중에 나왔다니까요. 회담 들어간 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쯤에 나왔으니까 끝나고 할 것도 같은데 바로 그러니까 해버렸어 중간에. 이게 엄밀히 국회에서는 지금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정치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 자체를 언급한 게 어이가 없다라는 식의 네. 그런 속보 타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신사나 보도 채널 쪽으로 어쨌든 이 소식을 뿌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야 접견 상황을 뻔히 대통령실도 알 텐데 언론을 통해서 속보를 치는 건 이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무시가 좀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거는 여야 회담하고 있는 대표 모두 보란 듯이 이 속보가 나왔다는 중에 건 이걸 반응을 하다니요. 그러니까요. 이제 굳이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인식할 만큼 무게를 두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일단 낸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야 대표 회담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용산의 눈치를 여야 모두 좀 보게끔 하는 건 아니었겠는가. 오늘 회담에서 합의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런 보고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계엄 딱 그 포인트를 계엄에 잡아서 예. 계엄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회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만을 그런 게 아닌가 예상이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유력한데요. 닮았습니다. 아니 유력해. 유력하다고요? 유력한데? 그죠? 계엄령을 물꼬로 터가지고 이제 그 회담 방해하시려고 한 거죠? 방해하시는 거죠? 상당히 유력합니다. 뭐가요?
아니 기시다 우리 형님이 야, 갑자기 기시다 얘기를 6일에서 7일 사이에 올 거가 상당히 유력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한미일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므라이스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우리 뭐 김치 라이스로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회담 중에 왜 기시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담 중에 혹시나 이렇게 그 또 이제 반주 하시다가 혹시나 그 계엄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발끈한 나머지 갑자기 그렇게 화나신 거 아닙니까? 그 전해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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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어? 야? 야, 왜? 예? 예? 쉬고. 야요? 야라니요. 아니 방송 중에 어쨌든 대통령이 야라니요. 야라니요. 저기 저도 대통령이지만 이번 대통령이시죠. 국회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국회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그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한 장면이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죠? 아니야. 아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고 아닙니다. 어떤 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째서 아니? 그럼 아니지 바뀌야 그러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다른 얘기 계속 하시니까. 아무튼 저는 이거는 대통령 이거는 제가 그 살아가면서 예. 처음 경험하는 국회입니다.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이 60 넘어서 먹고 이건 처음 봅니다. 이런 걸. 아니 저도 그런 대통령님을 처음 뵀어요. 선배요. 예. 누굽니까? 당신들 처음 보는. 박영씨입니다. 예.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박영씨. 아무튼 이분들도 처음 봅니다. 이거 방송 재밌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댓글만 다시네. 이런 공유 분들도 좀 처음 해주세요. 봅니다. 이거. 슈퍼챗도 안 쓰. 슈퍼챗도 안 이런 써도 분들 돼. 처음 봅니다. 안 써도 이런 됩니다. 분들. 안 써도 됩니다. 예. 이런 분들 처음 보네. 안에서 한 일간지에서 대통령이 싫어요는 왜 누르는 거야? 이런 분들도 처음 보네. 참 이거. 대통령님이 그렇게 계엄령에 민감해하시고 회담 도중에 메시를 내시니까 이것도 사실상의 어떤 그러니까요. 당무 개입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회담 도중에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요. 하나의 당무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심이 왈가왈부로 하실 거라면 회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았는데. 잠깐만 봐봤다.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보셨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뭐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개회식으로 정기국회 100일간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개원식 불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 들어봅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그 기자회견 하고 국정브리핑 하고 나서 여야 회담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뭔가 불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22대 국회 열리고 나서 지금 국회 가동이 됐고 최근에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인해서 민생 법안도 통과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11년 만에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국회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그 대목에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 워딩을 보니까 불참 이유가 뭡니까?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치라면. 당연하죠. 이거 정도는 감내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야 될 텐데 공사에 대한 구분이 좀 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 기분 나쁘다고 안 가면 그게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국회 열렸을 때 22대 열렸을 때 그때도 안 가셨는데 지금까지 안 가게 된다고 오늘 가야 했는데 하루 전날에 안 간다 불참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분 자체가 너무 좀 속이 좁아 보이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켓 시위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찾아오게 되면 야당이 어떤 항의 표시로 그러니까요. 피켓 시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역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개원식엔 참석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발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망신 주기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는 부분,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이게 진심으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회에 대한 온도 이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원식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전통은 좀 지켜주셔야 됐다. 이제 그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집권 3년 차에 총선 패배 이후에
여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난 이 시점에 국회 개원식 불참은 이거 좀 세 보이는데 이게 이거는 맞나요?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회를 어떻게 또 인식하실 거에 대한 그 예고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에 대해 좀 달라진 태도를 좀 기대했는데 이 정도의 태도라면 앞으로 바뀔 게 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안하고 네.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가 왜요 여기?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예. 제가 취임 직후에 장관으로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 그 직원들 여기 박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요? 임금 체불 한 적 있어요 누구? 없죠. 임금 체불 지난 6월 기준으로 1조액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거 다 돈들 줘야 돼. 사장들 악덕 기업들 내가 다 때려잡을 겁니다. 아이고 뭐 안 올리네. 그 악덕 사장들 이름이 누구요? 누구요? 관등상명 내봐요.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부장 김문수였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임금 체불권 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노동부 장관을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저자는 이름이 누구요? 박영식입니다. 국적이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부정합니까? 아니 부정하진 않았죠. 국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대통령의 체불 출연료 체불 얼마 받았어요? 지금 얼마까지 안 받았어요? 지금 토마토는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체불하지 없는데. 않죠. 토마토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부정합니까? 아니,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저는 예. 대통령님이 그 우리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대통령직을 부정하시지는 않는지 혹시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 아니겠죠? 개원식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이 어쩐지 알겠습니다. 네, 국정 얘기만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불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기국회 때문에 여야 모두 연찬회도 열고요. 전열 정비를 마쳤는데 자 일단은 민생 얘기하긴 하지만 여야 격돌이 있겠죠 앞으로. 뭐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격돌이 좀 예고돼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띌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상으로는 예.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고 그렇죠. 대정부 질문도 있으니까 당연히 대격돌이고요. 아 26일에 이제 본회의 여는데 거기에서 이슈별로 보면은 해병대원 특검법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못한 이 지금 최해병 특검법 다시 올라올 거고요. 네. 말씀해주신 국정조사 그리고 뭐 상임위별로 청문회 전체회의 계속될 거라서 뭐 국회에서 벌어질 여야 간의 격돌은 이전보다 더 극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네. 특히 대통령이 주문한 연금개혁특위 같은 거는 좀 팽팽하게 맞설 것 같고요. 그 지금 민생 입법 같은 거는 여야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방점이 좀 다릅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선동과 괴담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문한 4대 개혁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어떤 각종 법안에 대해서 다시 발의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제일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나머지 그 21대 국회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법안들이 있거든요. 법안들 많아요.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이거 다 거부권 행사했던 다 그런 법안이잖아요.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바로 그 본회의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네, 또 있어가지고요. 국정감사 바로 합니다. 국회가 매우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회 시즌에 이제 100일간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국회가 쫙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전에 그 여야가 좀 성과를 내서 네. 회담에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본회의 과정이 좀 수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기를 법안을 발의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자동 폐기되면서 재발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어떠한 법안에 대한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고 결국에 이 갈등의 국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너무 극심해지진 않을까. 극심해질 것 그렇게 같다. 되면은 지금 두 분의 독대, 40분간의 독대도 좀 무의미해진다는 무의미해진다. 결론을 나올 것 같아서 여러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 개원 때문에 독대도 한 것인데 예. 한번 봅시다. 예. 국회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시고요. 자, 지금 정기국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봐야 될 게 김종민 의원입니다. 누구냐고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탈당해버렸어요. 야, 새로운 미래가 원외정당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김종민 의원 김종민 혹시 의원 나오셨습니까?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당을 떠나가 버린 종민아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나를 떠나갔습니까? 이야, 이거 참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낙연 총리님? 아유, 참.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원외정당 돼버렸어요. 개빡칩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빡친다고 대표님 개빡친다. 대표님. 좀 한숨이 좀 너무 묵직하게 들려와서. 아이고야. 스팀 오지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한 현역이었어요. 어쨌든 세종에서 정말 하늘이 내린 당선이었는데 새로운 미래 한 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원외정당이 됐고요. 탈당 이유는 뭡니까? 배경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종민 의원? 예, 탈당 이유는 총선 이후에 재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의견도 모으지 못했고 기존의 틀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제3의 물결에 합류한 이후에 두드러진 이 새로운 미래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제 김종민 의원 본인에게는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지만 그것이 이제 더 괴로운 미래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또 괴로운 미래가 되면 괴로운 미래다.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복당도 1년인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고 실제 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이 제3당 창당에 일단 힘을 실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어떤 친명계로 복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 뭐 민주당 기류상 어렵고 쉽지 않죠. 이거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국내 복귀 이후에 정치가 정계 개편 만약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가능성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여서 이제 그 정도의 전망만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무소속 활동을 이어갈 거라는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요. 김종민 의원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만. 김종민 의원 얘기 중에 뭐 재창당 논의도 했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나왔던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의견 차가 꽤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에게 정계 은퇴 요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일축하면서 사단법인 걔들이 뭔데 나보고 은퇴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저그들이 그만둘 거면 그만두지. 화가 나셨어요. 날짝도 두껍습니다. 사단법인 이번에 만드셨던데 이제 국가과제 연구하신다고.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어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고맙습니다. 짬뽕 먹고 싶사. 13은 안 했습니다. 짜이지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뭐 지금 상황상으로는 종민아. 종민아. 아직 술이 안 된 모양이다. 빨리 와라. 혹시 조국 혁신당의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까? 저는 뭐 러브콜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러브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도 김종민이라는 의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심리적 장벽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친노 인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대변인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금의 활동 영역이나 앞으로의 노선을 봤을 때 김종민 의원을 받아들인다면 이것 역시 함께 어떤 뭐랄까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가는 정치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조국 혁신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님 한번 말씀 한번 안녕하십니까. 조국 대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정선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유파가 뭉쳐서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
제가 사실 전도사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타셨던 보트가 무슨 보트인지 아십니까? 보트를 이 타셨어요? 보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뭐죠? 나무 보트, 예. 고무 보트, 플라스틱 보트. 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트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딕셔너리 보트. 어? 일명 사전 투표입니다. 아이고, 사전 투표를 그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부정 투표가 부정 선거가 사라집니다. 아니 그게 그 이번 얘기예요. 서울 재보선 교육감 재보선에서는 사전 선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전화 고맙습니다. 나오신 거예요, 보니까. 아, 아니, 근데 전화 또- 왔네요. 예. 무슨 여보세요. 예수님, 저 황교안입니다. 뭐라고요? 방송 그만두라고요. 예수님 사퇴하십시오.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예. 예전에 대선 후보 1위 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우물 파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참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말씀드리다가 이제 왔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한우물을 파지 못했다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매우 아쉽고 이 정치의 그 노선 자체가 뭔가 좀 갈팡질팡하고 갈짓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그 광주 광산갑에 나오셔서 네. 14% 득표를 그 15까지도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민영배 후보에게 이렇게 참패했죠. 처참한 예, 패배를 참패했죠.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셨던 민주당의 44%는 전과자 발언은 뭐 물론 사과하셨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재창당을 하거나 네.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한번 어떤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그만큼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조국입니다. 조국 교수님 대표님.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리에 따라 진행됐다고 제 수사에서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예. 네. 아니 뭐 이거 섭섭합니다. 예. 이승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박지훈이 진행 독재, 박지훈 진행 종식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러십니까? 화장실은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죠? 저자는 누굽니까? 박영식이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영식당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박영식, 이상민 PD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와 자꾸 근거도 없이 민주당이 계엄 얘기하냐,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기시감이 있어요. 네. 17년 2월에 추미애 대표 때 제가 이제 상급 부대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이 계엄 뭐 준비하겠다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엄청나게 보수당 난리 반발이 났었어요. 난리 났을 예, 때 예. 그때 똑같았어요. 근거가 있냐. 근데 그때도 당내에 사실은 뭐 구체적인 뭐 나중에 드러났지만 계엄 문건 같은 그런 문건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안 하던 훈련도 하고 네. 원래 계엄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송국도 장악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방송국 주변에 갑자기 안 하던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MBC에. 네, 그런데 있어서 네. 이거 좀 이상하대?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의심 가는 거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네. 맞서 싸워야 된다. 막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계엄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다. 네. 나치 스탈린. 예. 예를 들어서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예. 그런 사실 절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허. 상대방이 우리가 뭐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
불끈하면 발끈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끈하면 오히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막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뭐가 있나 보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게 이러니까 네.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야당이야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가 대표 회담의 그 모두 발언으로 거기서 나왔던 얘기죠. 모두 발언으로 전 국민이 완전히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겠죠. 네네. 괴담으로 또는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로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했던 거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국면에서 그 계엄 뭐 기획 뭐 이런 계엄 시도 문건도 있었죠. 뭐 그런 문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른바 친위 구테타, 예? 네. 지금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중앙고 출신이 간다고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놔두는 건데 충분히 저는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야당 대표가 거의 공식화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했던 게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월달에 선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판. 혹시나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법원 판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중앙고 출신 장성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400명 중에. 근데 기무사령관, 아주 중요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있지만 방첩사령관이 예전에 전두환이 그 할 때 계엄령 할 때 이제 맡았던 역할이잖아요. 기무 보안사령관. 그다음에 우리가 777 부대라고 알려진 37 부대도 굉장히 중요한 국방부 직할 방첩 부대예요. 감청하고 저도 사실은 뭐 공군 정부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감청하는 부대예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런 부대,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이게 주장했잖아요. 2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그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렀냐 이래 했을 때도 그런 적 없다. 그럼 왜 내가 왜 부르냐? 아직 장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거짓 선동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지? 뭐 이렇게 궁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이라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뭐 반국가 세력 선동하고 압력하고 있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계엄 해제는 당연히 국회를 소집하면 과반이 야당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문건에도 보면 소집을 못하게 되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체포해버린다. 그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뭐 괴벨스식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걱정 없다. 우리 군은 어쨌든 국방의 힘을 충실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뭐 거짓 선동. 사실은 그렇게 똑같으면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압력하고 있다든지 뭐 증거가 있어요? 없죠. 뭐 증거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 자체가 증거 얘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증거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직무유기죠.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사실 정치라는 게 그 협상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여야의 내전 상태예요. 내전이다 이거는. 거의 내전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그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싸움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야당이야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국정 운영 잘하면 야당의 비판이 발목 잡기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걸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 마지막 책임자. 그럼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심지어 개원식도 안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봤는데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대통령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켓을 들고 뭐 야유를 하더라도 거기 와야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야가 자꾸 반목하고 갈등이 있으면 결국 책임은 집권 여당 대통령의 책임 그렇죠. 아닌가요?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원식도 얘기했지만 개원식에도 왜 안 나온 게 한동훈 대표랑 조국 대표 보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차단인가 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보기 싫어서. 근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싫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싫은 자리도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뭐 피켓 시위한다? 욕먹을 까고 해야죠. 언제 좋은 얘기만 들어요?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은 개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했어도 개원식 갔잖아요. 다 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가면 국회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자체도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거고 비난을 해도 또 싫은 자리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온갖 뭐 핑계 대는데 결국은 국회를 적으로 돌리면 본인도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알겠습니다.